상상해보세요. 태양계에 온 행성들이 회의를 해서 지구가 다른 은하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만약 지구가 태양계에서 쫓겨난다면 우여곡절이 많을 거라고 해둘게요. 알다시피 각각의 행성들은 태양과 관련해 각자의 궤도를 차지하면서 우리 태양계의 완벽한 기능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이러진 않았어요. 수십억 년 전 행성과 소행성들이 계속해서 서로 부딪혔어요. 각 행성이 자신만의 궤도를 찾기까진 시간이 좀 걸렸고 우리의 시스템은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었죠. 이제 알다시피 태양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중력이에요. 중력이 우주의 모든 물질을 다른 물질로 끌어당겨요.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중력은 커지죠.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75%를 차지해요. 바로 태양의 중력이 지구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궤도에 올려놓았죠. 하지만 지구가 떠돌이 행성이 되기 위해 초현실적인 행성 간의 만남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진짜예요. 예를 들어 어떤 떠돌이 행성이나 별이 태양계에 가까이 접근하면 그 중력이 우리의 행성 조직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걸 알고 계신가요? 약 7만 년 전, 한 적색 외성이 오르트 성운을 통과해 이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오르트 성운은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우주 잔해들의 바깥쪽 원이에요. 명왕성과 카이퍼대 너머에 있고 거대한 구형의 껍질로 태양을 둘러싸고 있어요. 8개의 행성과 카이퍼대 외에도 화성과 목성 사이에 또 다른 소행성대가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은 또 다른 적색 외성이 태양계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해요. 그건 뱀자리 카우다의 주황색 별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이 약 129만 년 후에 약 1600억 킬로미터 거리에서 태양 근처를 지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별은 태양 질량의 약 60%이며 우리 시스템에 큰 교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요. 일단 별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면 아무런 장비 없이 밤하늘에서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치 하늘에 작은 주황색 점이 나타나는 걸 보는 것 같을 거예요. 몇 달 동안 낮에도 볼 수 있을 때까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어느 순간 너무 크고 밝아져서 눈으로 바로 볼 수 없을 거예요. 마치 태양에 대해 말할 때처럼 그래도 어쨌든 우린 태양을 직접 바라보죠. 그쵸? 이때 밤하늘은 으스스한 붉은빛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 주황색 별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태양보다 더 작아지면서 하지만 그때 잠깐만요. 태양도 작아져요. 네, 맞아요. 글리제 170이 통과하면서 지구를 궤도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 중력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렬에서 끌어냈어요. 이제 지구는 외기권에 도달할 때까지 태양계를 돌아다닐 거예요. 만약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구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선 지구는 서식 가능한 지역이라고 알려진 골디락스 존을 벗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은 태양계에서 인간의 삶이 번성할 수 있는 아주 좁은 영역이에요. 이것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액체 상태의 물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수성에도 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지만 빛이 닿지 않는 북극과 남극에만 있어요. 태양계 끝에 있는 외성인 명왕성은 30%의 물이 있지만 대부분은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숨어있죠. 만약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특권이 있던 곳을 떠난다면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궤도 속도로 은하를 돌게 될 거예요. 이건 치타가 달릴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나 더 빨라요. 꽤 빠르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인류는 지평선의 붉은 거성인 화성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땐 받았던 햇빛의 약 44%를 받게 될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길 원했다면 지금이 완벽한 순간일 거예요. 햇빛이 줄어들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계속하는 게 더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우리 행성의 식물들 대부분은 멸종하기 시작할 거예요. 화성 궤도를 떠난 지 며칠 후 우리 지구 우주선은 첫 번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소행성대를 통과하는 거죠. 여긴 작은 바위와 금속성 물체들의 집합체예요. 기본적으로 46억 년 전에 우리의 태양계를 만든 빅뱅의 잔해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죠. 그래요.
다행히도 한 소행성과 다른 소행성 사이의 거리는 약 96만 5천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소행성 하나를 지나가고 나면 다른 소행성에 충돌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만약 이 여행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우리 은하 최초의 가스상 거대 행성을 보게 될 거예요. 목성이요. 이 순간까지 우리의 충직한 달은 태양계 안을 여행하는 동안 따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목성의 거대한 질량이 우리로부터 달을 훔쳐갈지도 몰라요. 결국 목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2배 강하거든요. 만약 달이 목성의 궤도에 합류한다면 80번째 위성에 지나지 않게 될 거예요. 위성이 좀 많네요. 여행하는 이 시점에서 지구의 대기 온도는 섭씨 영하 145도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체는 오직 아주 특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할 거예요. 지구의 대부분의 물은 이 시점에서 얼지만 표면만 얼게 될 거예요. 지구의 핵 활동 덕분에 우리의 바다를 아래에서 데워서 열이 빠져나가게 해 약간의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사실 지구의 핵은 궤도를 떠난 후에도 수십억 년 동안 활동할 거예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열수 분출구 근처에 사는 미생물들이 번성할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옐로우스톤 공원과 같은 지표면 위의 열수 분출구에서 제공되는 열 근처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인류를 위한 훌륭한 선택은 지하 깊은 곳에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만약 지구에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이게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출발한 지 10년 후 우린 깊은 성간 항해를 하게 될 거예요. 태양에서 45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의 태양계는 먼 기억일 뿐이에요. 만약 여전히 그 시점에서 지구에 살고 있다면 아마도 엄청난 기술 진보와 공존하고 있을 거예요. 인간은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 지하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얼음을 동력으로 바꾸고 지속 가능하고 풍부한 연료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얼음은 또 우리의 주요 물 공급원이 될 텐데 그때쯤이면 바꾸는 과정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지하작물은 번성하겠지만 어떤 식물들은 다른 식물들보다 더 나을 거예요. 이끼, 곰팡이, 그리고 해조류는 농사를 짓고 대량 재배가 훨씬 더 쉬워 좋은 대안이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식단 대부분이 식물 기반이 될 거란 걸 의미해요. 땅속에서 동물들을 계속 방목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인류는 이런 식으로 수천 년을 살 수 있어요. 만약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있는 별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면 우린 다른 행성에 집을 지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주 비행은 대기가 없어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행성으로 모험한다는 생각은 이 시나리오에서는 더 이상 비현실적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유일한 건 지구가 블랙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 스파게티로 변하게 된다고만 말해둘게요. 말 그대로는 아니지만 스파게티화라고 불리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이 경우 지구와 그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직 방향으로 뻗어져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다른 영상의 주제가 될 거예요. 다행히도 이 모든 게 사실일 수 있다고 해도 우린 놀라지 않을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린 별이 우리 고향 행성에 너무 가까이 지나가게 될지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록 행성을 막지 못한다고 해도 틀림없이 모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 누가 알겠어요. 아마 미래 세대는 이 영상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미래를 알아냈는지 놀라워하며 볼지도 모르죠.